네, 안녕하세요.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청년 정신건강 증진 팀에서 일하고 있는 문성훈 정신건강사회복지사라고 합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접촉을 하는 게 부담이 돼서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강연을 초대받아서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라도 좀 창의적으로 생각을 해서 또 하나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었던 사회복지학부 학생의 For You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하다라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같이 함께 분과하시는 선배님들께 같이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강연하시는 분 중에 제가 나이가 제일 어린 것 같은데 어린 만큼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저를 강연자로 초빙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저의 경험, 작은 경험이라나마 나눌 수 있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저에게 Q&A 형식으로 질문 리스트를 보내주셔서 하나씩 답변을 드리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드리는 답변에 대해서 즉각적인 피드백은 없겠지만 저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진솔하게 나누면서 경험담을 통해서 배우실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질문으로 정신보건 사회복지를 어떠한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작성을 해주셨는데요. 정신보건 사회복지를 시작한 계기보다 사회복지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를 말씀드리는 게 우선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갔던 자원봉사가 많이 귀감이 돼서 사회복지를 하게 됐고요. 중학교 때는 꽃동네,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설옥도 자원봉사를 가면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어요. 저는 실습도 용인시 서북부, 지금 기흥구 장애인복지관이죠. 네, 기흥구 장애인복지관에서 했었고, 여러 가지 분야를 생각하고 오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특히나 요즘에는, 정신보건도, 그리고 학교사회 사업, 그리고, 의료사회 사업도 관심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는, 그런 쪽에 대해서는 잘 몰랐고,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장애인, 시설이나, 공공기관이나, 비영리 단체, 여러 가지를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공부하게 됐었는데, 그 중에 정신보건을 수업을 들으면서, 요 학문은 더 공부하면 재밌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졸업을 하면서 우연치 않게 친구가, 이제, 박민영 하구라는 친구가, 정신과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 친구가 이제 저를 이쪽으로 와서 같이 일을 하면 재밌지 않겠냐라고 말을 해줘서 같이 그쪽에 가서 일을 하게 됐어요. 글쎄요, 계기가 어떻게 돼서 시작하게 됐는지 말하는 건 각각 사람들만의 그런 삶의 스토리가 다르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관심 분야가 어느 쪽인지 정하고 그 관심 분야 언저리에서 뭔가 계속 공부하고 관심 갖고 있다 보면 그쪽으로 삶이 이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건 그런 식으로 저는 친구하고 같이 정신과에 들어가게 됐고, 그때는 사회복지사, 일반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게 됐고요. 일을 하다가 이제 수련을 받으면서 정신보건 사회복지사가 됐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으로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로서 어떤 역량을 갖춰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써주셨어요. 정신건강 사회복지사의 역량은, 각 본인들이 취업하게 되는 공간에 따라서 필요한 역량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 시설에서의 역량과, 지역 센터에서의 역량과,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해야 될 역량은 조금씩은 다른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떠한 역량을 갖춰야지 정신보건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보단,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보면서, 어떤 과제가 주어져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선행되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과제를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몰입하고 진취적으로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더 그런 환경에 더 빨리 적응할 수 있을 것이고, 실습을 하더라도 실습지에서 맡은 역할에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중에 현장에 나가서도 더 빨리 익숙해질 수 있고, 더 역량을 더 쉽게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역량을 갖춘다라는 거는 본인들이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격증이 있어야지 되고, 뭐 저런 일을 했었어야지 되고 하는 약간 스펙 쌓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것보단 요즘엔, 본인의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삶을 살았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인생을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결과물들을 만들었던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뭐 취업을 하든 본인의 어필을 해도 상당히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간추려서 말하자면, 어떤 역량을 갖춰서 스펙 쌓기를 하지 말고 어떻게 살면은 좀 멋있게 살고 낭만적으로 살고 살다 보면 어차피 결과는 쌓이는 거니까요. 남들이 멋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고민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질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으로 정신보건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라고 써주셨는데요. 정신보건 수련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이 있어야 수련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수련을 받는 데는 그 조건이면 되는데, 중요한 건 수련을 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게 어려우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뭐 분야도 막막하지만 그 막막한 만큼 또 수련지를 찾는 게 또 얼마나 또 막연하시겠어요. 그래도 또 인터넷으로 찾아보시거나 뭐 주변 선배님이나 교수님께 말씀드려보면, 용인시에서도 뭐 사회복지시설, 뭐 의료기관 등에서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수련생들을 많이 뽑고 있으니까요. 일단 1급부터 따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 군데에 도전을 해보세요. 1년 동안, 수련이 1년 동안 이루어지는데, 1년 동안 충분히 투자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뭐,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여러 군데 지원서를 내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안 된다 싶으면, 저는, 제가 그랬지만, 가차없이 일단 병원에 들어가서 일을 해라.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사회복지 시설이돼도 상관은 없고요. 먼저, 수련이 안 되더라도 일반 사회복지사도,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련은 수련 나름대로 뭐, 과제물을 해야지 되는 그 기간이지만, 그 이외에, 내가 이 공간에서 어떤 일을 해야지 되고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먼저 일을 해보시면서, 그리고 거기서 일을 하시면서 또 알게 되시는 분들에게 소개도 받을 수 있고, 또 이
이 직업이 내가 할 만한 직업인지 아니면 나에게 조금 버거운 직업인지에 대한 경험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1급을 따시고 그리고 수련시에 신청을 좀 해보시고 그래서 만약에 수련이 안 된다면 뭐 정신보건 관련 기관에서 일을 해보는 경험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병원 같은 경우에는 개인 병원들에서도 사회복지사를 뽑기 때문에 여러 곳에 한번 지원을 해보시면 충분히 이쪽 분야에 뜻이 있고 꿈이 있으신 분이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정신보건 관련 경험을 쌓기 위해서는 어떤 봉사가 있을까요? 라고 작성해 주셨는데요. 뭐 정신건강 사회복지 쪽으로 뭐 경험을 해보고 싶으신 거라면 각 지역 센터나 병원에 자원봉사를 신청하셔서 뭐 간접적으로나마 그 기관이 하고 있는 역할이나 이런 대상자를 보고 있구나라는 경험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정신보건 관련해서 경험을 쌓겠다. 뭐 근데 이거는 나중에 본인이 전문가가 돼서 그곳에 들어가면은 뭐 아시겠지만 얼마만큼 전문적이지 않은 일을 하시게 되는지 아실 거예요, 자원봉사자들이. 물론 자원봉사자들의 노력봉사 같은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뭐 지원해 주시는 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그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시기에는 너무 단기간이고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각만큼 그렇게 큰 역할을 하시기에는 기대 못 미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간접적인 경험을 하시겠다라고 정신보건 분야에 가서 수박 겉핥기식의 자원봉사 경험을 하시는 것보다는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 한번 사업을 만들어 보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때 복지관하고 연계해서 기흥구에 있는 장애인들을 재가 복지 지원을 하는 걸 이제 했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 복지관이다 보니까 여러 다양한 종류의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만나뵙게 됐겠죠. 뭐 그 중에는 정신장애가 있으신 분이 있으셨어요. 그때 당시에 정신분열병, 지금 조현병이라고 부르죠. 조현병이신 분이 있으셔서 그분 댁에 가서 청소도 해드리고 뭐 같이 커피도 마시고 라포도 쌓고 뭐 일상 케어를 뭐 기초적인 거지만 그런 것들을 도와드리면서 그때 당시에 한 1년 제가 했을 때는 1년 했었고 그 이후에도 한 1년 정도 더 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차라리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만들어서 해보는 게 더 가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경험이 오히려 나중에 본인이 전문가가 되었을 때 사업을 만들기에도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경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원봉사라는 거를 양적으로 쌓아서 나는 이만큼 했어요. 나는 결과물을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나는 질적으로 좀 생각해서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걸 했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결과물이 나왔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경험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5번째 질문으로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수련을 받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라고 적어주셨는데요. 뭐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수련이 1년 동안 진행된다라는 거는 뭐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제물도 생각보다 많고 교육 시간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금 힘든 시간이 되실 수도 있어요.
제가 먼저 했던 사람으로서 경험담을 말씀드리자면, 저도 상당히 힘들었던 시간이었더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는 국립공주병원에서 수련을 했고, 상당히 양질의 교육을 받았고, 좋으신 선생님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뭐, 그건 또 별개로, 마음의 고생을 좀 많이 해요. 이게 끝나고 나서도 내가 취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도 있고 이게 정말 잘 끝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도 들고요. 하지만 또 1년이라는 시간은 또 어느새 또 지나게 되어 있고 슈퍼바이저 선생님이나 주변에서 도와주시는 선생님들께서는 각 수련생들이 어쨌건 잘 마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역할을 해주시니까요. 힘들지만 더 힘내서 하실 수 있는 마음에 좀 단단하게 좀 준비하실 수 있는 기간을 조금 가지신 다음에 수련하는 시간만큼은 좀 견뎌내실 수 있는 분이 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네, 6번째로 정신질환을 가진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 중 힘든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써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정신질환을 가지신 분들 중에 이제 초발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빨리 개입을 하게 되면, 예후가 좋아요. 완치율도 높고, 그리고 일상에 복귀하시는 시간도 상당히 짧은데, 미치료 기간이 길고, 치료 중간에 이미 중단을 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제, 치료 기간이 더 길어지거나, 혹은 뭐, 만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이제, 회원분들, 이제 환자분들, 뭐가 됐든, 예. 대상자분들이,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사료관리 역할을 하니까, 뭐, 약 복용도 잘 하시고, 병원도 잘 가시고, 또 스트레스도 안 받게,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비약물 치료도 진행을 해드리고 하는데, 잘 지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이제, 그런데, 어떤 뭐, 큰 사건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뭐 약물을 조절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한 문제들 중에 하나가 촉발 요인이 돼서 이제 다시 재발을 해서 더 안 좋아지시는 경우들이 있죠. 이제 재발을 하게 되면 예후가 더 안 좋아집니다. 기능도 좀 많이 떨어질 수도 있고 이제 음성 증상이라고 하죠. 이제 음성 증상도 더 심해지고 하면 우리는 이제 공든탑이 무너지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죠. 안타깝고, 뭐, 우리들만 열심히 한다고 사실, 정신보건 전문의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일은 사실 또 아니에요. 본인이 또 열심히 또 치료에, 임해야지 되고, 또 가족들의 지지도 상당히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필요하지만, 어찌됐건, 이제 치료의 동행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가 그런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했을 때 상당히 좀 힘들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의 편견도 사실 상당히 심해서 뭐 미디어에서도 나타나는 정신분열병, 조현병 환자분들에 대한 그 인식도 상당히 부정적이죠. 뉴스에서도 어떤 사건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어떤 사건에 그 사람은 조현병 환자였다라고, 이제 편견을 가질 수 있는 워딩으로, 내보내는데, 사실, 치료를 잘 받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비장애인보다 범죄율이 낮습니다. 이건 연구 결과도 있는 거고요. 그만큼 치료 선상에 많은 그
분들이 들어오실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이 중요한 거지. 이 사람이 어떤 범죄가 일어났었는데 이 사람이 정신장애인이다라고 낙인 찍는 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혹시라도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좀, 혹시라도 본인이 나 자신도 모르게 갖고 있는 편견이 있다라면 다시 한번 더, 이쪽에 대해서 좀 더 찾아보고, 인식을 좀 바꾸고, 그리고 나서 관심을 갖는 게, 선행되어야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7번째 질문으로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실습기관을 선택할 때 고려할 점이 있을까요? 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제 경험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병원에서 실습을 했고요. 병원에 대한 장점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병원은 다양한 종류의 그 정신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기분장애, 조현병, 중독장애, 기타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어려움을 가지신 분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과제물 물론 과제물을 위해서 그런 거 하는 건 아니지만 과제물 작성하는데 조금 다양한 케이스를 볼 수 있어서 그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입퇴원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인이 1년 동안 있다 보면 계셨던 분들 중에서 나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입원하시러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하다 보니까 다양한 시점에서의 그 환자들을 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막 병원에 들어오신 환자분이 이런 어려움을 갖고 계시고 또 퇴원하실 때 또 갖고 있는 그 환자분의 그런 관심도도 또 있을 거예요. 취업에 대한 관심도 있으실 수 있으시고요. 복귀한 다음에 온 가정에 복귀한 다음에 어떻게 지낼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실 수도 있으시고요. 당연히 처음에 입원하신 분들에게는 입원 후에 이분에 대한 초기 인테이크부터 그분의 가족력, 과거 병력 여러 가지 파악하는 것도 또 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되도록이면은 큰 병원에 가시는 걸 좀 추천드리겠고요. 다양한 케이스를 볼 수 있는 병원에서 좀 수련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하고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질문으로 정신보건 관련 업무 중 인상 깊었던 사례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되기 전에 병원에서 일반 사회복지사로 일을 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납병동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만성 환자분들 대상으로 해서 제가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는데 뭐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노래에 춤추는 거를 한번 해봤던 경험이 있었어요. 한 달간 한 12분 정도하고 같이 준비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따라주셨고 열심히 해주셔서 상당히 놀라웠었어요. 이제 하기 싫을 수도 있을 거란 걱정도 했었고 잘 못 따라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도 좀 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해주시고 호응도도 좋아서 상당히 재밌게 준비를 했었고요. 그 결과가 또 2등으로 입상을 해서 다 같이 상금으로 고기 뷔페 가서 밥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첫 번째는 그게 생각이 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원장님하고 같이 뜻이 맞아서 치킨집을 했었습니다. 치킨집 하면서 이제 정신장애인 분들, 이제 납병동 회원분들이 오셔서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랄까요, 그 학생들, 정신과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좀 아르바이트를 시키면서 거기서 한 2년 정도 운영을 했었는데 그 두 가지 경험이 상당히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질문은 이제 전문가로서 일을 하면서 어떤 뭐 이제 경험을 했었는지가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그거 조금 다른 답변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걸 왜 말씀드렸냐면 아마 이거는 저도 인상 깊었지만 그 당사자분들도 상당히 기억에 남을 거예요. 그 앞서 말씀드렸던 송년회에서 입상했던 거는 그분들은 아마 어떤 무대에 올라가서 뭔가를 발표를 해보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박수를 받아본 경험이 상당히 적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마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노력했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입상하고 나서 그분들이 그걸 상당히 오랫동안 기억해 주셨던 게, 참 감사드리더라고요. 감사드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저도 참 행복한 기억이기 때문에 지금도 뒤돌아서 지금까지 했던 걸 생각해보면 그때가 참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렸었던 그 치킨집 했었던 건 물론 가게가 뭐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문을 닫기는 했지만 거기서 같이 밥도 해 먹고 뭐 치킨도 만들고 아르바이트생들하고 같이 혼내기도 하고 또 같이 웃고 떠들고 장난도 치면서 지냈었던 게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느끼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일상에 내가 생활할 수 있는 곳과 일을 할 수 있는 곳과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곳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분들한테는 그거 자체가 상당히 그것만 갖는, 그 기본적인 걸 갖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하세요. 물론 지금 청년들도 그게 상당히 어렵긴 하죠. 일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내 개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만든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요즘 세대들은 그렇지만 더 어려우시겠죠. 그래서 그때 깨달았던 그 필요한 그 기본적인 그 욕구를 실현할 수 있는 공간들을 그분들에게 만들어줬을 때 그분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는 걸 그때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정신건강 사회복지사가 돼서 이쪽 분야에 들어오시게 된다면 이 점을 좀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뭐 커다란 사업을 해서 뭐 이렇게 엄청난 전문가가 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기본적인 건 회복해 줄 수 있는 그 일상의 기능을 잃어가시는 혹은 뭐 상실하신 분들에게 일상의 원활함 그리고 일상의 뭐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게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9번째 질문으로 지역사회 내 타 기관과 연계하여 업무를 진행한 사례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저는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청년 정신건강 증진팀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상대하고 있는 대상자들은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역사회의 기관들하고 연계할 수 있는 곳들은 아무래도 대학교, 용인에 대학교가 많죠. 대학교 그리고 아무래도 병원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병원 쪽하고도 컨택을 좀 하고요. 그리고 병원을 갈 정도의 심리적 어려움은 아니신 분들은 또 일반 상담 센터도 소개시켜 드리는데 아무래도 저희는 공공기관을 소개시켜 드리는 거를 조금 더 추천을 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도록 좀 지원을 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용인시에 청년 그 공간이라는 청년들이 뭐 쉬거나 교육받을 수 있는 공간들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각 구마다 하나씩 생겨서 기흥구, 처인구, 수지구 이렇게 3개가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쪽하고도 연계해서 저희 사업 안내 드리고 저희 또 그쪽에 가서 뭐 지원 드릴 수 있는 것도 파악하고 있는데, 뭐 아직 저희가 팀이 생긴 게 올 7월부터 생겼기 때문에 뭐 지금은 다 각 기관의 각 지역에 있는 기관들의 저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알려드리고 있고, 특히 경기도에서 올해부터 시작하고 있는 청년 치료비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간 36만 원까지 치료비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이 있어서요. 그 부분을 좀 홍보를 하는데 많이 힘쓰고 있고, 내년도에는 뭐 코로나19가 조금 잠잠해진다라면, 각 대학의 조기정신증과 우울증 관련해서 교육을 좀 다닐 생각이에요. 그래서 올해 또, 이제 각 대학교의, 그 학생 상담센터에 가서 저희 사업도 안내드리고 하긴 했는데, 뭐 연계해서 업무를 진행하는 거는 대부분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각 경찰서라든지 아니면 청소년 센터라든지 뭐 기타 다른 기관들에서 저희 쪽으로 의뢰가 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특히 뭐 청년이면은 군대 관련해서 오시는 분들도 사실 있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의뢰서를 써서 보내주시는 경우에는 또 저희가 또 의뢰서 받고 어떻게 조치를 했고 또 어떻게 진행을 할 예정인지에 대해서 작성해서 회신도 드리고요. 뭐 연계하는 거는 공공기관이 뭐 여러 개 같이 있으니까 각자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이 있다라면 뭐 당연히 저희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이거는 너무 다양해서 뭐 말씀드리는 게 너무 방대할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네, 뭐 더 디테일한 뭐 질문을 해주신다라면 좀 더 집중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혹시 필요하시다라면 뭐 학생회를 통해서든지 뭐 질문사항 남겨드리면 더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네요. 4년제 대학 졸업 후 초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써주셨는데요. 이제 정신보건 사회복지사의 그 연봉을 볼 수 있는 거는 정신건강 사업 안내라고 이제 정부에서 발간하는 책자가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하는 책자가 있는데요. 그걸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뭐 너무 노골적으로 여기서 얼마를 받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뭐 2020년 정신건강 사업 안내에 보면은 자세하게 뭐 1호봉부터 이제 뭐 30호봉 이상까지 뭐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나와 있으니까요. 또 뭐 직책에 따라서 분류가 되고 또 어느 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급수에 따라서 또 분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거는 본인이 관심 있는 지역을 파악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중요하죠. 연봉이라는 게 중요하고 이제 밥벌이 하는 게 사실 우리가 일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하니까 뭐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법인에 따라서 뭐 조금 더 법인에서 수당을 더 주는 데도 있고 그냥 기본급에 복지수당을 주는 것들도 좀 있고 하니까요. 단순히 그냥 호봉만 보는 게 아니고 거기엔 또 플러스로 해서 연장 수당도 있고요. 그리고 뭐 보너스도, 그러니까 명절 수당이죠. 명절 수당도 있고 그리고 네, 뭐 출장비라든지 뭐 기타 여비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거 감안해서 생각을 하시면 뭐 그냥 급여표에 플러스 알파가 좀 더 있구나 뭐 이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다 하신다면 주변에 있는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선배님께 물어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주변에 없다 싶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따로 시간 내서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서없이 10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좋은 시간이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0학번이에요. 저는 88만원 세대라고 불리는 세대를 살았었고
저도 참 지금 학생들 못지않게 많은 고민도 하고 마음도 주머니도 가난한 생활을 해본 적이 있어서 한마디 드리고 좀 끝내려고 하는데요. 제가 경영학부 수업을 좀 들었던 것 중에 마케팅 수업을 들은 게 있었는데, 그때 그 교수님하고 식사 자리에서 밥 먹을 기회가 있어서 한번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교수님, 제가 88만원 세대라고 불리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벌이도 묵묵지 못하고 사는 것도 힘든데, 이러다 진짜 88만원 벌다 88만원으로 끝나는 사람이 될까봐 걱정됩니다. 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회는 그렇게 되지 않게 시스템이 되어 있고, 열심히만 하면 충분히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사회니까 그런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거 열심히 하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아니 뭐 내가 고민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이따위 답변밖에 안 해주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그때 그 교수님 성함도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게 맞았던 것 같아요. 열심히 내가 할 거 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 위치에서 벌 수 있는 직업을 또 갖게 되고, 또 지내다 보니까 그 직업에 호봉이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도 할 수 있게 됐고, 제 아이가 둘이 있거든요. 아이도 갖게 되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걱정만 하고 살아가면 걱정만 만들 뿐이지 해결되는 건 없어요. 생각으로 생각을 바꾸는 거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실천을 해서 그 생각이 나지 않게 만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대학생활 짧아요. 뭐 이렇게 말하면 꼰대 같은 소리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거 현실로 한번 만들어봐요. 그렇게 낭만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사시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진심으로 당신들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